자, 이번 섹션에서는 제3장 거래와 계정에 관해서 공부할 텐데요. 앞서 그 회계가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들을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상태표라든가 혹은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의사결정을,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그게 부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처리해 가는 절차. 그러면 거래와 계정이란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것을 기록할 것인가, 기록의 대상, 요게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계산할 것인가, 요 문제가 바로 계정에 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를 판별하는 문제, 요것이 이제 거래 혹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계산을 해낼 것인가, 계산하는 장소에 관한 부분이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거래에 관해서 PPT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라 하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 그러면 서로 당사자가 있고 당사자 간에 물건을 뭐 사고 팔거나 혹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종업원을 채용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계에서는 그러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거래들이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인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회계상의 거래인 것이 있고 반면에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기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가 혹은 주문을 한다든가 혹은 보관을 해달라고 보관을 맡겼다든가 혹은 내 상품을 팔아달라고 위탁을 맡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계약 거래, 주문 거래, 위탁 거래 등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얘들은 회계에서는 아직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정의 내려진 대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재무상태의 변화, 즉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그 거래, 재무상태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세 가지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이었던 겁니다. 그 요소들을 변동시키는가, 이 부분을 본 겁니다. 회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계약하는 행위나 주문하는 행위나 보관, 위탁하는 것들은 우리 기업의 자산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거나 뭐 부채가 지금 증가하거나 뭐 자본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변화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한번 보죠. 자, 일상적으로도 거래라고 되어지는 부분, 상품을 사고 파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그죠?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갚거나 돈을 빌려준 돈이면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에 해당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상품을 팔았어요. 사왔어요. 자산의 변화가 있죠.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 그 상대로 뭐 현금이라는 그 자산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기로 했으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이런 재무상태표의 변화가 있습니다. 재무상태 요소에. 그죠? 그리고 채권이 발생했다라는 뜻은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증가하고 또 현금은 빌려줬으니까 감소할 겁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왔으면 현금은 증가했을 거고 갚아야 될 의무, 부채는 증가했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으로도 거래이면서 이런 건 일상적으로도 거래라고 합니다. 돈 빌리고 돈 갚고. 그죠? 돈을 빌려주고 돈 갚고. 그다음에 뭐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다음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러한 것들. 이게 비용이고 수익이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일상적으로도 거래인 반면에 당연히 회계상으로도 거래인 이렇게 교집합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래이고요. 요 옆에 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화재가 난 겁니다. 화재. 불이 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창고도 불탔고 그 안에 있었던 모두 붙었을까요? 쌓아놨던 보관해놨던 상품도 불이 타서 상품이 멸실이 된 겁니다. 없어져 버렸죠. 창고도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부분을 거래했다 이러나요?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에서는 이것을 거래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의 멸실이 보여져요. 자산이 없어졌죠. 자, 그러한 것들, 일방적인 이러한 것들이 특징적으로 회계에서는 거래로 보는 겁니다. 자, 일방적이더라도 어떤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활동 가운데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가 혹은 감소가 있어지면 이를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도난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여기 감가나 대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어려우니까 차후에 수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왜 회계상의 거래로 보는지 이 부분을 알려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그 무렵에 가서 다시 회계상의 거래가 왜 얘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계상의 거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회계상의 거래가 되기엔 두 가지 요건은 첫 번째 어떤 경영활동의 결과가 재무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만 있고 수익비용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반드시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의를 내려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짐작을 해보세요. 자, 또 하나는 회계가 모두 다 뭘로 표시를 한다고? 화폐 금액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변동된 금액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냐 혹은 여기 괄호 속에 추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후에 회계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추정을 하는 회계들이 있어요. 앞서 이렇게 교수님이 생략했었던 감가라든가 대손이란 말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정을 해오는 부분입니다. 가치가 감소되어진 부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측정이 아니라 추정을 해오는 이러한 부분이어서 여기 추정을 괄호 속에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즉 지금 추정은 잠깐 있고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재무 상태의 변화가 오고 어떤 그 사건이 경영 활동, 경제 활동이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그 변동된 금액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라고 판단이 들면 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무용 복사기 50만 원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자, 사무용으로 쓰려고 사무실에서 복사기 필요했겠죠. 그래서 복사기를 50만 원에 사왔는데 외상으로 샀습니다. 자, 외상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무용 복사기라는 뭐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가를 했을까요? 예,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사무용 복사기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 나중에 이 5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 이걸 뭐라고 앞서 전에 배웠냐면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가르칠 때 지금 현재 내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효익을 받았어요. 그것을 즉시 대가를 치렀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텐데 그것을 나중에 갚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런 부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용 복사기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나중에 요 50만 원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어떤 부채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명칭은 잠시 후에 예를 들면서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은 감지만 하면 돼요. 어떤 것들. 재무상태표 요소,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영수증을 주고 받았을 거고, 뭐 외상을 했으니까 영수증보다는 뭐를 주고 받았을까요? 거래 명세서, 뭐 혹은 세금 계산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달 후에 갚기로 했다 이렇게 한다면 한 달 후에는 어떤 그 형태의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외상으로 산 50만 원을 갚고, 그죠? 이 미지급한 부분, 미지급 대금을 50만 원을 갚으면서 그때 현금이나 이런 애들이 감소되어지는 이런 활동이 연이어 일어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재무 상태의 변화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쭉 하고 올 텐데,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이렇게 이제 8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 요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 요소들이 어떤 결합 관계가 이어지는지를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완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자, 첫 번째 거래 결합 관계. 여러분 책의 81쪽에 있는 그 예제일 수 있고요. 그보다 교수님의 이 파워포인트에는 몇 개의 예를 더 집어넣어서 거래 8요소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비품 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이런 겁니다. 자, 기업은 당좌거래라는 것을 트게 되면 기업이 기업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제도도 교수님이 해당 내용이 오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수표를 발행하면 내 은행 구좌에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증가했나요? 자, 비품이라는 애가 5만 원이 증가했음이 보여지죠. 자, 지금은 재무상태표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 요소인 수익, 비용 이런 애들이 어떻게 여기가 변화돼서 앞서 배운 대로 회계상의 거래인 재무상태표 요소들이 변동이 있는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지되어지면 회계상의 거래로 판단이 되어지고 거래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산이 증가하죠. 비품이라는 자산. 그죠? 비품은 어떤 애들이냐면 앞서 전에 뭐 복사기,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집기류들이 있죠. 뭐 소파 같은 거, 책상, 의자, 뭐 이런 애들이 다 사무실에 쓰는 애들이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품을 샀는데 그 대가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수표 발행했다는 뜻은 내 예금 구좌에서 나중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당좌 수표라는 애를 의미하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기계장치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자, 이 기업은 뭐 기계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가 봐요. 제조기업인가 봐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증가가 보여지네, 역시. 그죠?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하면 뭐가 증가한다고?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인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때 부채는 이제 외상으로 샀으면 이런 부채를, 이런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자, 그러면은
1번의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자, 요 이전으로 가볼까요? 이전의 표. 자, 이렇게 가자. 자, 이렇게 갔더니 여기로 오고 싶었던 거야. 자, 이전에 봤더니 앞서 전에 뭐를 사고 있었죠? 앞서 전에 여기 여기 보면 비품 5만 원을 구입하고 이랬을 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거래 요소가 이루어진다. 그지? 네, 이렇게 거래 요소가 이루어져.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이렇게 거래 요소가 결합 관계가 이루어지네. 그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로 이루어지네. 그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렇게 완성을 해 가려는 거야, 교수님이. 이러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다 성립이 되는지를.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 현재 슬라이드부터 세 번째. 자, 이번에는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출자했다라는 뜻은 기업의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가게 만들려고 현금을 출자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겠지. 자, 그리고 이 현금이 들어온 부분은 주인의 몫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본. 그래서 자본 중에서도 주인이 이렇게 출자한 몫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그러면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는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그죠? 앞서 전에 그 거래 판례요소 그림 그거를 잘 보면 돼요. 자, 여러분은 교재 82쪽에 그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라는 그림을 보면서 요 이해가 나올 때마다 그 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을 연결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아, 거래요소가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로 거래요소 결합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파악이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할 때 이 부분에 그 지금 거래요소 결합관계 파악하는 부분이 기초 지식이 되고 필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랬습니다. 자, 앞서 대여금은 뭐라고 그랬냐면 빌려준 돈이라고 그랬어요. 빌려준 돈. 돈을 타인에게 우리 기업이 빌려줬어. 그럼 빌려주면 아무 대가도 없이 빌려주나?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자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뭐가 증가할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네. 그지? 현금이라는 자산 3만 원이 증가한다. 자, 이때 이 이자는 뭐를 받은 거야?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 기업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가져온 것이야. 자, 얘는 뭐를 하냐면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것이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 아니야. 자산의 증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익이란 말이야. 앞서 배운 대로 수익은 기업이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부분이 자산의 증가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부채의 감소를 가져오게 돼서 결국은 주인의 몫인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수익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3만 원은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 거래요소의 결합관계표 역시 82쪽에 책을 보면 자산의 증가와 맨 밑에 있는 수익의 증가 이렇게 이루어졌겠다. 그죠? 네. 자, 책이 없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가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자 수익이 발생한 이렇게 거래 요소가 결합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죠. 자, 5번. 차입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차입금은 뭐냐면 빌린 돈이야. 그러니까 대여금과 차입금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그 항목이겠다. 그죠? 내가 대여를 했으면 상대방은 차입을 하고 있었겠네. 그리고 상대방이 대여를 하고 있으면 나는 차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럼 이 차입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감소합니다. 이제 차입금은 빌린 것이니까 부채였겠지. 그 부채를 지금 상환한다라는 뜻은 갚았다는 뜻이야. 그럼 부채는 감소했지. 이 갚기 위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뭐가 감소돼야 돼? 뭘로 갚아야 돼? 현금 등으로 갚아야 될 거라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일 테냐면 이렇게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이런 그 거래요소 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연결을 한 번씩 해보는 거야.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됐죠? 잘 안 보였으면 크게 여기서도. 자,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요소 결합관계. 자, 다시 표를 마치고 현금으로 상환하다. 자, 5번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좀 전에 있었던 애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채, 차입금을 상환하니까 갚았어. 부채가 감소되어지고 이 부채가 감소되기 위해서 자산이 감소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주주총회에서 30만 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다. 이건 좀 이제 아직은 어려운 수준이지만 교수님 설명을 그냥 듣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주총회는 뭐를 하면 주식회사가 이제 1년이 이제 회계 기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다. 그러면 이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고 3월 중순쯤 3월 한 1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주주들을 모아서 우리 기업에 뭐 이익이 난 것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경영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돼요. 의견을 이제 취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하기로 30만 원을 하기로 했대. 자, 그러면 배당을 한다라는 뜻은 자본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거야. 자기들 혼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가져다 쓰는 것 그게 자본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수십만에 이르를 수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 한번 생각해봐. 현대자동차나 뭐 LG전자나 이런 데 봐봐. 그럼 주주들이 막 수십만 혹은 뭐 수백만에 이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각각 그뭐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니겠지. 총회를 거쳐서 이제 나누어주는 이제 절차를 밟게 돼. 자, 그러면 이익 난 것을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중에 부르는데 이거 몰라도 돼. 자, 자기 것들을 이제 나눠가는 거니까 자본이 감소되어지는 것이야. 자본이 자기 거라고 그랬죠. 자기 이익이 이제 나서 자본이 증가한다.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눠가기로 한 것이야. 그럼 감소되지. 자, 그런데 결의만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은 안 했어요.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야.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언젠가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각각의 주주들한테 요 배당금을 나눠줄 거야. 그럼 나눠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미지급 배당은 부채가 감소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되겠다. 그지? 현금성 자산 뭐 예금으로 나눠주면 뭐 계좌 이체시켜주면 그 기업의 예금에서 감소되거나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얘를 보면은 또 다시 보면 여기서 자, 여기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거래냐면 자본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야.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이렇게 거래 요소가
이렇게 결합된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6번까지 했으니까 7번. 6번까지 한 거 맞지? 다음 7번 보도록 하죠. 7번. 자, 건물 임차료, 건물에 관한 임차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겁니다. 자, 건물 임차료라는 뜻은 내가 건물이 없어서 건물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당연히 임차료를 뭐 매월 이런 식으로 내겠죠. 자,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이죠. 기업의 부를 감소시키는 행위야. 타인으로부터 서비스나 그 어떤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형태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거나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이러한 애를 비용이라고 그래. 자, 얘는 분명히 건물을 임차해서 내가 그 건물을 이용해서 상품 등을 팔고 그랬으면 그 파는 수익을 얻는데 공헌을 하고 없어졌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비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또 감소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렇게 그 형태가 발생을 하면 비용이라는 어떤 형태 뭐 이렇게 발생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또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7번까지 오면서 모두 다 그랬죠. 어떤 것이 이루어지든 간에 전부 다 한 그 쪽을 바라보면 그 원인이나 결과가 반드시 살펴서 그 거래 요소가 결합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감지해야 부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식부기, 복식회계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양편을 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살펴낼 수 있어야.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상품 10,000원에 사온 상품이 있었어요. 그것을 15,000원에 현금으로 매출을 했다. 매출했다라는 뜻은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야? 상품 10,000원짜리를 사다가 15,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이런 겁니다. 이러려고 상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현금 15,000원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 15,000원 받았대잖아. 그죠? 현금은 15,000원 들어오는데 상품은 얼마짜리가 나갔어? 상품 감소하고 있지. 상품을 팔았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 금액을 잘 살펴보세요. 상품은 10,000원짜리가 감소되어져 있는데 현금은 15,000원을 받았어요. 이 양쪽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 5,000원만큼은 정체가 뭘까요? 네, 우리의 목적이었던 10,000원짜리 상품을 15,000원에 팔려는 게 이익을 내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5,000원만큼은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었던 것이야. 상품 매출이 5,000원만큼.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역시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뭐라고? 타인에게 어떤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리 기업의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거나 부채의 감소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뭐를?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를 수익이라고 한다. 딱 맞아떨어지는 정의죠. 그래서 이 5,000원만큼 수익. 그런데 앞서 전에는 계속 7번까지는 1대1의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봐봐. 어떤 현금이라는 15,000원의 자산이 증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냐면 한쪽은 요 하나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되기 위해서 원인이 되었던 것이 상품 자산이 감소되어져야 됐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요소도 결합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도 거래 요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자, 어떤 거래 관계냐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던 겁니다. 8번에 15,000원이. 그죠? 15,000원. 그런데 자산의 감소, 상품은 10,000원이었던 겁니다. 10,000원. 그죠? 자, 그리고 5,000원만큼은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거래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그리고 수익의 발생, 이렇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 8번까지 그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 11, 12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9번과 10번, 11번, 12번 요 부분을 조금 더 다음 섹션에서 다루고 다시 와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이어서 할 때 혼동이 없도록 잘 기억을 바로 들어가서 9번, 10번, 11, 12번을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 요소의 그 결합관계를 정리하고 거래 8요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